여러분의 계좌는 아직도 파란불이십니까? 저희가 빨갛게 바꿔드리겠습니다. 손실급보 프로젝트 나오미고 따라와. 네, 성탄절 보내고 또 첫 번째 개장이 맞아요. 됐는데 네. 이거 뭐 그냥 뜨뜻미지근했다.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이제 금리 인하 쪽으로 나와도 네. 이게 시장은 상승의 재료가 좀 부족했다라는 점, 거기에다 그동안 올랐던 거에 대한 매물 이런 것에 대한 부담을 떨쳐내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산타가 아직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그렇죠, 예. 이제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제 연말이 되다 보니까 거래 대금이 축소되기도 하고 또 대주주 양도세 완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이제 매물이 출하가 되면서 여러 가지로 조금 쉽지 않은 시장, 좀 뜨뜻미지근한 시장이 오늘 펼쳐졌습니다. 근데 뭐 말하다 보니까 느끼는 거지만 이게 뭐 악재라기보다는 뭐 시간 지나면 좀 지나갈 만한 그런 시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지나갈 것보다는 이제 다가올 것을 좀 더 생각해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올해 2거래일밖에 남지 않았거든요. 얼마 저런. 남지 않은 2023년 그리고 새롭게 맞이할 2024년 우리가 또 까치랠리 기다려 봐야 되잖아요. 그럼요, 예. 여러분들도 계속해서 남이따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해 드릴게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형님, 토마토 투자클럽의 김진환 전문가님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 산타는 지나갔지만 그래도 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을지 여러분들 종목에 대한 수익 저희가 챙겨드릴 테니까요. 네. 궁금하신 종목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신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토마토증권통 유튜브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합니다. 02-325-8200번, 325-8200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도중에도 이미 뭐 종목들을 빠르게 올려주시고 계시고요. 네. 자,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동안 저희는 이제 이슈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연말에서 새해로 넘어가려고 하는 이런 시점에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바로 제약 바이오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오늘의 주제 공개하겠습니다. 네. 짜잔. 그렇습니다. 온통 알약이네요. 예. 자, 제약 바이오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 주도권을 선점했나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뭐 오늘 시장은 바이오의 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ABL 바이오나 뭐 레고캠 바이오 등등 시작해서 계속해서 호재 소식이 나오기도 하고요. 네. 오늘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Y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장중에 또 신고가,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죠. 네네. 지금 뭐 브릿지 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종목 그리고 파맵시는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등 워낙에 또 제약 바이오주가 한 번 또 뜨면 그 변동성이 굉장히 크잖아요. 그렇죠. 오늘 시장에서 이렇게 주목받으면서 오늘뿐만 아니라 사실 최근에 조금씩 반등이 나오고 모멘텀도 어느 정도 있는 것 같고 호재들 계속 나오다 보니까 연말 연초 제약 바이오 담아야 되나? 시장을 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들 생깁니다. 네, 자, 그런 흔들리는 투심을 저희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월 주도주는 제약 바이오인가? 그럼 박준현 운용력께 여쭤보겠습니다. Yes or no입니다. 예스. 예스. 예. 힘겹게. 자, 김진환 전문가는요? 네, 저도 예스입니다. 네, 좋습니다. 확실하게 두 분 모두 다 맞다라고 좀 얘기해 주셨는데 박준현 운용력부터 그 근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잠깐 망설였던 것 자체는 네. 주도주는 주도주인데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다 짧은 같은 시간에. 주도주는 아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말씀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잠깐 좀 망설였다고 좀 말씀드렸고요. 그 짧은 사이에 그럼 일단 예스인 거죠. 일단 예스인 걸로 저희는 일단 일단이라는 예스. 뜻이니까. 네. 예. 예, 일단은 그 제약 바이오 업종에 거의 코로나 전후에 가지고 상당히 주목을 받고 난 다음에 근 2년 가까이 작년도와 올해 사이 안 좋았습니다. 네네. 가장 안 좋았던 근거 자체가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연구개발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는 돈이 없기 때문에 자금 조달이 원활한 구간에서 시장에서 주도주 역할을 하거든요. 근데 네. 알다시피 이제 작년도부터 고금리 시대에 진입을 좀 하면서 돈 빌리기가 좀 자금 조달하기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자금 사정에 문제점이 노출이 좀 되면서 상당히 어려웠거든요. 이게 실질적으로 제가 선별적인 투자를 필요했던 것 자체는 지금도 최근에 주말에 나온 기사 내용을 보게 되게 되면 바이오 기업들 자금 조달 못 해가지고 고금리 때문에
올해 그 전환사채 그 차압 발행 자체가 급증했다 작년에 대비해서 그런 기사들이 떴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올해 이제 최근 들어서 바이오 종목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지만은 네. 올해 가장 많이 빠진 종목들 보시게 되면 하락률 상위 종목들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뭐 5분의 1트 막 10분의 1 남도 막 일부 종목들은 거래 정지당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양극화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자,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것 자체가 지금도 이제 금융 완화 국면 쪽에서 약간 이제 분위기는 형성이 좀 되고 있지만은 아직도 고금리 상태거든요. 그렇죠. 금융 완화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내년도 하반기 정도 가야지 좀 우리나라 같은 게 풀릴 수가 있거든요. 미국은 내년도에 뭐 3월 달 정도에 첫 금리를 인하하지 않겠는가 그러다 전망을 하고 있지만은 시장이 되고요. 그렇죠. 국내에 자금 사정이 회복되는 시점 자체는 저는 내년도 하반기 정도까지 좀 돼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내년도 상반기까지는 고금리로 인해 가지고 자금 조달에 문제점이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노출될 수가 있다. 네. 그러니까 올해 이제 자금 사정이 안 좋아가지고 적자나는 기업들 자금 조달한 걸 보게 되게 되면 다 워낙 주가가 떨어지다 보니까 자금 조달이 올해 한 해 정도만 넘기는 수준의 자금 조달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재난사채라든가 제3자 배정을 통해서. 그리고 결국은 왜 그러냐면 뭐 자금 사정도 조달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금리 조달 금리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내년도에 금리가 떨어진 국면 쪽에서 조달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전히 적자 나는 기업들 중심으로서는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상반기 정도까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환경 자체는 점차적으로 우호적으로 바뀔 것 같다. 다만 그래서 상반기 정도까지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런 어떤 선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한데 어떤 쪽으로 접근을 하셔야 되느냐. 일단 기술력이 좀 있는 쪽에 그 라이센스 아웃이라든가 또 제약 바이오업종 같은 경우는 모멘텀 자체가 좀 중요하니까 단기적으로는 뭐 1월 달에 있어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하는 기업들 최근에 제약 바이오 종목들 올랐던 종목들이 다 1월 달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한 기업들이 주가가 평균 20% 이상 올랐습니다. 오늘 이제 주가가 강하게 움직였던 것 자체는 레고캠 바이오의 ADC 기술 수출 부분 2조 2천억 규모 자체가 어떤 그 상당한 어떤 상승 탄력 역할을 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모멘텀 플러스 기술력 있는 기업을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여전히 고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자금 조달 이슈가 없는 기업들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어느 때라도 더 증자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부분들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투자는 어디 쪽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이슈 자체가 가장 부분 자체가 세 가지라고 좀 봅니다. 내년도 시장에서 주목할 바이오 업종들 자체, 그 ADC 기술이라고 오늘 이제 레고캠 바이오가 그 기술 때문에 오늘 주가가 떴거든요. 항암 기술입니다. 그 암세포만을 특이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그 기술이거든요. 이게 글로벌 시장에 그런 핫 이슈가 좀 되고 있는 쪽이기 때문에 이 기술과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올해 이제 처음 시장에서 이슈가 됐던 비만 치료제 자체가 내년도도 강력하게 시장에서 주목을 좀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든가 일종의 관련 그 기술력을 갖고 있는 종목들 중심으로 선별적인 투자가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 쪽에 단기적인 모멘텀으로는 그 말씀해주신 컨퍼런스 모멘텀이 있잖아요. 그 모멘텀은 이미 이제 다 끝난 거예요? 아니면 아직 유효하다?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져봐도 된다라고 보세요? 컨퍼런스 참여한 기업들이 보면 대체적으로 빠르게 이제 먼저 언급된 종목 같은 게 11월 중순부터 참여한다고 나왔는데 올해는 대체적으로 늦게 많이 발표를 했더라고요. 지난주에 발표된 대표 종목의 그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발표 이후에 바로 한 20% 정도 올랐거든요. 발표되는 기업들 속속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표를 지난주에 좀 점검을 해봤거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한다고 하는 기업들 주가가 얼마만큼 올랐는지 가장 많이 오른 게 뭐 GC셀이라든가 그 정도 한 40% 올랐거든요. 평균적으로 보니까 15%에서 20% 정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래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내년 1월 8일 있지 않습니까? 연초죠. 연초기 때문에 일단은 뭐 그 정도 연초 전까지는 대체로 기대감 때문에 미리 올라가는 거니까 물론 그 이제 컨퍼런스 통해 가지고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기업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으로 올라가겠죠. 그렇지만 대체적으로 참여한다는 그런 어떤 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대체적으로 올라가기 전에 막상 시작하기 전에 주식을 팔아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다음 1월 초 정도까지는 첫째 주 정도까지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한 기업들은 그래도 주가가 긍정적으로 반응하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또 약간 거기에서 보니까 세부적은 약간 늦어진 것 같기도 하고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얼마 안 남아가지고. 네. 자,
자, 어쨌든 지금 이 JP모건 컨퍼런스와 관련해서 시작을 한 것 같은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고요. 자, 김진아 전문가께서도 이번 제약바이오 1월에 주도주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좀 자세한 내용 들어볼게요. 네, 제약바이오 섹터는 그러니까 2021년 하반기부터 조정장에 진입을 해서 2022년에 뭐 하반기 이제 미국 금리 인상이 시작이 됐죠. 그때부터 이제 급격하게 이제 하락을 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이제 추가 금리 이제 인하 이제 부담감이 좀 사라지면서 11월부터 네, 이제 개별주들이 좀 반응을 좀 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네. 오늘도 보면 뭐 브릿지 뭐 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그런 시총이 작은 그런 종목들까지 이제 움직이는데 이제 순환매 장세에 좀 들어가는 걸로 좀 보이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이 바이오 기업들은 아시다시피 이 고금리 상황이면 자금 조달이 좀 어렵습니다. 특히 중소형 그런 업체들 같은 경우에. 왜냐하면 이제 R&D, 연구개발하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서 당연히 뭐 금리 인하 수혜의 어떤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성장주 중에서는 뭐 최고의 섹터가 바로 제약 바이오니까 뭐 연준이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겠다고 하니까 뭐 지금부터 뭐 계속적으로 봐야 될 그런 섹터이고요. 단기적으로는 뭐 JP모건 헬스케어 뭐 이슈가 있기 때문에 예, 그 관련 주들도 보시는 게 아직까지는 유효하다고 봅니다. 아직 기간이 좀 남아 있으니까 2주 정도 남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이제 저도 좀 차별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금리 상황이 이제 완화가 되더라도 금리가 이제 인하되려면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뭐 3월부터 이제 금리 인하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래봤자 0.25씩 계속 내려도 계속적으로 뭐 5%에서 4%대 계속 그렇게 고금리가 유지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신약 개발 업체들 중에서도 잠재력이 좀 큰 그런 파이프라인이 좀 많은 그런 유망한 파이프라인을 보유한 신약 개발 회사 이런 회사들을 조금 선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수급적인 부분도 좀 많이 좀 보이는데요. 11월부터 이제 HLB 등 이제 주요 그다음에 제약바이오 업체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그 수급을 보면은 기관하고 외인, 특히 외인이 11월부터 이제 상당히 지속적으로 매수해주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HLB 같은 경우는 코스닥 시총 뭐 상위죠. 이게 제약바이오 중에서는. 근데 지금 오늘 기준으로 6위더라고요. 6위인데 11월 1일부터 외인이 뭐 9거래일 연속으로 9거래일을 제외한 여태까지 11월 1일부터 지금까지 순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외인이나 기관이 제약바이오 섹터를 좀 작정하고 좀 올리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시총 상위주를 수급으로 올리니까요. 뭐 그런 어떤 수급적인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다른 것들 보니까 뭐 7위 코스닥 7위 알테오젠이나 뭐 9위 셀트리온 제약, 뭐 26위 삼천단 제약, 30위 레고캠 바이오까지 뭐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이슈로 봤을 때는 지속적으로 이 제약바이오를 좀 봐도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단기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JP모건 헬스케어 뭐 참가사도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대한 단기적인 어떤 관심 그런 것도 유효해 보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제약바이오가 좀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나니까 전 한편으로 그런 생각도 했었어요. 주도주가 오히려 좀 쉬어갈 때 제약바이오를 남들이 볼 때 주도주를 차라리 지금 낮을 때 좀 사두자 이런 전략을 좀 생각해봤는데 이런 아이디어는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 네, 괜찮은데, 그러니까 뭐 저희가 요즘에 그러니까 주도주가 좀 마땅치 않습니다. 뭐 예전에는 막 로봇도 막 가고 그다음에 반도체 가고 뭐 여러 가지 뭐 그다음에 2차전지 가면은 뭐 지속적으로 막 몇 주 상승을 했는데 뭐 그런 것들이 좀 보이지 않습니다.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에 뭐 지난주 이제 후반부터 움직여서 오늘 좀 강한 그런 모습인데요. 그래서 저는 순환매 장세에서 바닥주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JP모건 행사도 있기 때문에 한 1, 2주 정도는 제약바이오를 좀 추적하는 것도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럼 전체 시장에서는 제약바이오주 전체적으로 좀 반등이 나온다라고는 하지만 확실하게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쪽에서 조금 더 이제 움직임이 크게 나오는 것 같아서요. 그럼 운영위원님 대형주나 중소형주 어느 쪽으로 좀 투자 포인트를 맞추는 게 유리할까요? 일단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대체적으로 개인 투자가들이 많이 접근하지 않습니까? 접근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개인 투자가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쪽 제약주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주들이 워낙 많이 빠지게 왜냐 개인 투자가들이 접근한 것 자체는 일단은 낙폭과대를 많이 보거든요. 일단은 대형주 중에서 낙폭과대 종목들이 우선적인 타겟이 좀 되지 않겠는가. 그래요? 그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운영형님께서 보시는 제약바이오주 종목 중에 좀 눈여겨보시는
보시는 종목 탑3를 꼽아주신다면 어떤 거 보세요? 저는 이제 그 제약바이오 업종의 단기적인 그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있지만은 네. 올해 저는 가장 큰 이슈가 뭘로 보냐면요. 앞서 제가 ADC 기술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특정한 그 암세포만 특이하게 공격을 해서 항암 효과를 극대화하는 그런 어떤 기술. 이게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도 큰 핫 이슈거든요. 네네. 글로벌 빅파마 제약사들이 작년에 거의 작년에 두세 건 정도 대규모 M&A 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도 오늘 이제 레코캠 바이오가 좀 시동을 좀 걸었는데, 네. 그래서 내년도 이제 주요 이벤트를 좀 봐야 되거든요. 오늘 이제 레코캠 바이오가 2조 2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을 좀 맺게 됐지만은, 근데 관련 기술이 어디 쪽에 갖고 있느냐. 최근에 강세를 보인 종목이 대표적인 회사가 그 기술이 알테오젠하고 오늘 레고캠 바이오입니다. 알다시피 앞서 얘기했던 레고캠 바이오가, 아니, 알테오젠이 지금 거의 올해 급등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 기술이에요. 주도주가 좀 나서고 있는 쪽이고 여기다가 오늘 레고캠 바이오가 2조 2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는데 그럼 향후의 모멘텀은 뭐냐? 네. 뭐 추가적으로 뭐 다른 기술 수출이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지금 이제 비상장 기업 중에서 주목을 해야 되는 것 자체가 피노바이오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ADC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 네. 이게 가장 우리나라에서 핵심 기술을 갖고 있어요. 셀트리온 여기에 1조 2천억 규모의 기술 수출 계약 셀트리온과 계약을 맺을 정도로 그다음에 롯데바이오라든가 근데 그 회사가 지금 IPO를 올해 추진하려고 했다가 무산이 됐는데 내년도 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나의 무산됐던 부분 자체가 해결이 됐거든요. 네. 그게 이제 피노바이오가 상장이 되면 또다시 ADC 기술 관련 어떤 대장주 종목들 되는 부각될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는 겁니다. 있네요. 그러니까 앞서 올해 시장의 큰 이슈 자체가 이제 비만 치료제가 시동을 좀 걸었고 네. 이게 내년도도 이어질 거고 그다음 ADC 기술이 이제 올해 하반기부터 주목을 받기 시작을 했고 이미 해외 쪽에서는 앞서 얘기했다시피 작년도에 글로벌 빅파마를 중심으로 대규모 M&A 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다가 알츠하이머가 이제 이슈가 좀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 재료에 부합할 수 있는 종목이 관심을 네. 가져야 된다. 길게 본다 한다면 단기적으로 앞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연관되어 있는 종목들을 본다 한다면 그와 관련된 종목을 본다 한다면 저는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입니다. 일단 이 종목은 네. ABL 바이오는요. 예산은 제가 2주 전에 제가 이거 이제 바이오 종목 제가 추천해 드렸던 종목인데 목표 맞아요. 가격이 아마 내일 정도 도달할 것 같아요. 지금 24,500원이거든요. 24,800원을 제가 제시해 드렸더라고요. 2만 원대 초반대에서. 근데 뭐 시간에서 좀 올라가 봐서 내일 도달할 것 같은데 이 종목이 이제 본래 제가 이걸 추천해 드렸던 자체는 ADC보다는 앞서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참여를 염두에 두고 추천해 드렸던 건데 지난주에 발표를 했어요. 뭐 예사 자체는 제가 이제 포인트 자체가 여러 가지 핵심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대여섯 건 정도 거의 10조 원 정도의 라이센스 아웃 세워놓을 정도 기술력이 있다고 그랬으니까 예산은 이제 항암제부터 내지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는데 앞서 얘기했듯이 ADC 기술과 관련된 부분도 예서 안정적으로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약물을 개발했다는 쪽에 있거든요. ADC와 관련된 기술도 좀 가지고 있다. 그다음에 이 종목 보면 수급이 오늘도 기관 투자가들이 38만 주 샀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도 20만 주 샀고 기관도 25만 주 샀는데 오늘 기관 외국인 투자가 약 4만 7천 주 받았는데 기관이 38만 주 샀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장 그 기술 라이센스 아웃을 많이 해놓은 회사이기도 하고 그런 기술이 있기 때문에 뭐 이 종목을 여전히 긍정적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목표 주가 24,800원 잡아들었었는데 충분히 목표 주가 1월 달까지 해가지고 66,800원, 28,000원 정도까지 가져가는 전략 가능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ADC 기술과 관련된 쪽에 포인트를 맞춘다 그랬으니까 동아ST라는 회사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회사는 본래 신약 회사로 잘 알려지지 않았는데 ADC 기술과 관련해가지고 회사가 장에 앞서 이제 피노바이오가 가장 핵심 기술을 갖고 있다고 그랬고 내년도 제가 보기에는 상반기인데 무조건 IPO를 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때 부각되면 회사가 웹티스라는 ADC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를 최근에 12월 달에 인수했습니다. 동아ST가요? 네, 12월 20일 날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최근에 거래량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본래 동아ST는 안정적인 회사인데 그냥 신약 개발 적극 투자를 안 했거든요. 근데 적극적으로 이제 신성장 동작에 나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웹티스가 피노바이오 다음으로 기술력 갖고 있는 회사예요. 왜냐하면 유럽의 론자와 기술 협력 관계를 전략적 협력 관계 체결할 정도로 기술적 인정을 받고 있는 회사니까 동아ST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그다음에 안국약품인데 왜 안국약품이라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회사가 오늘 거래량이 엄청나게 수반이 좀 됐거든요. 최근에 이제 관심권에 들어왔는데 회사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피노바이오
피노바이오가 핵심이라고 그랬으니까 국내. 그 회사가 최근에 피노바이오가 지난주인가요? 3,300억 우리나라 또 3,300억 기술 기술 수출하는 회사거든요. 앞서 이제 셀트리온과 1조 2천억 규모도 작년도가 체결한 회사이기 때문에 안국약품과 그 피노바이오와 전략적인 협력 관계가 구축된 회사입니다. 또 회사가 제약회사지만은 매출의 성장이란 15% 정도까지 나올 정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좀 성장하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저가주 측면에서 피노바이오 상장을 앞두고 미리 선침해 한다면 충분히 상장된 시점에서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에는 주가 급등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세 종목을 앞서 이제 세 종목의 특징이 뭐냐?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단은 기술력 있고 그다음에 제약업종 상반기 정도는 안정적인 회사, 바이오 회사보다 적잖은 회사보다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ABL 바이오, 동아ST, 안국약품을 관심 용어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세 종목 다 좋기는 한데 지금 안국약품이 차트를 보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윗꼬리도 많이 달리고. 그래서 이 종목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격 전략을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주가는 바닥권이지 않습니까? 8,500원대. 오늘 주가가 올라온 거니까 그냥 피노바이오 상장권 이슈가 된다. 그러면 가장 아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 탄력이 있는 또 종목이죠. 움직일 수 있다. 내년 IPO도 좀 기대가 되네요. 그러네요. 피노바이오를 공부를 해보셔야 됩니다. 피노바이오? 피노바이오에 네, 알았어요. 투자하는 벤처 회사들도 있거든요. 그래요? 자, 네. 기술력에 초점을 맞추셔가지고 또 아직 상장도 안 돼 있는 기업들에 대한 베이스로 세 가지 종목을 좀 말씀해 주셨고요. 김진환 전문가는 탑3로 뽑아놓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SK 바이오팜, 그 다음에 운영료님하고 똑같은데 ABL 바이오, ABL 바이오. 네, 그 다음에 한올 바이오파마 이렇게 뽑아봤습니다. 네, 그럼 두 가지만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더? 네. 네, SK 바이오팜도 그러니까 1월 9일 그러니까 JP 모건 아시아 퍼시픽 세션 발표를 합니다. 근데 이번에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그러니까 발표 기업으로 초청된 기업들이 얼마 없습니다. 이제는 좀 선별해서 이제 초청을 해서 발표라는 그런 세션을 맡기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뭐 셀트리온 이런 강한 그런 뭐 우량한 그런 기업들을 지금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도 우선은 뭐 전고점 거의 근처인데 뭐 저는 전고점을 뭐 충분히 넘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이번에 SK 바이오팜은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발표에서 뭐 세노바메이트라고 있습니다. 이게 뇌전증 치료제인데 요거에 이제 신성장 동력에 대한 이제 계획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요 세노바이트는 그러니까 지금 미국에서 지금 29년 미국 매출만 해도 10억 달러 그 매출이 기록이 이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 내 내년 중반 미국 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떤 그런 이 뇌전증 치료제 이 세노바이트에 어떤 기대감이 상당히 크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어떤 소아뇌전증 신약 후보 물질 뭐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그런 신약 후보 물질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뭐 JP 모건 헬스케어 발표도 있고 해서 그런 단기적인 모멘텀까지 있고 그다음에 차트적인 추세 그다음에 오늘도 상당히 수급이 좋습니다. 기관하고 외인이 양 매수에 들어오는 모습이고 그다음에 기관 같은 경우에는 연속해서 12월 내내 지금 매수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다. 예, 그런 점에서 SK 바이오팜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네. 그러면 그리고 다음 거요. 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중 항체 신약 물질입니다. 저희 운영원님께서도 그 ADC 항체 접합 물질 얘기해 주셨는데 저도 그 상당히 좋게 봐서 2주 전쯤에 레고캠 바이오를 제가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중 항체 신약 이 물질도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중 항체라 그래서 서로 다른 타겟을 동시에 항체 한 번에 하나의 항원만 결합해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즉 단일 항체가 아니라 두 개를 같이 이용해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맞춤 같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표적 항암제의 어떤 일부입니다. 그래서 항암제 쪽에서 이렇게 차세대 항암제죠. 이쪽이 ADC 항체 접합 물질하고 이중 항체입니다. 근데 이게 ABL 바이오가 뭐 국내에서는 뭐 이중 항체로 관련주로서는 뭐 최고이기 때문에 기술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로 꼽아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약 바이오 섹터도 뭐 다 가는 것이 아니라 차별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파이프라인이 좀 있고 어떤 재무적으로 좀 이렇게 안정적인 그런 회사들이 오히려 상당히 뭐 저희가 봐야 되는데 7개 이상의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그래서 지금 여러 나라에서 15개 이상 여러 가지 임상 물질에 대해서 지금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다양한 파이프라인 그게 어떤 매력적인 그리고 이중 항체 이 섹터 이 종목 대표주라는 것. 그래서 이걸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한올 바이오파마는 그러니까 1월 9일 날 JP 모건 헬스케어에서 이뮤노반트가 관련사죠. 이뮤노반트의 어떤 발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단기의 어떤
모멘텀 그런 부분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 이제 이뮤노반트의 이제 바토클리맙이라고 해서 요 임상 이상이 이제 지금 진행되는 임상 이상 성공한 어떤 물질이 있습니다. 어떤 이 물질의 어떤 다른 국가의 어떤 기술 이전, 어떤 이슈 이런 것들도 있고요. 그래서 한올바이오파마는 조금 차트적으로는 지금 많이 앞에 있는 올라와 두 종, 있는데. 예, 많이 올라와 있고, 네. 네, 전고점 근처에 저는 솔직히 이런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다고 보고는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장중에 봤는데 괜찮았는데 조금 밀려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수급적인 부분도 괜찮습니다. 이게 한올바이오파마가. 그래서 지금 기관은 연속해서 또 순매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기관이 뭐 작정하고 이렇게 수급으로 들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이 있는데 이런 종목은 뭐 바로 해서 죽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네, 뭐 단기 모멘텀, JP 모건 헬스케어 모멘텀도 있으니까 지속 추적해 보면 어떠실까 싶습니다. 네, 자 오늘 이슈 빨래는 제약바이오 과연 연말과 연초에 주도권을 쥐어낼 수 있느냐 이렇게 했을 때 두 분 다 예스라고 얘기 좀 해주셨고요. 고금리 상황을 좀 반영을 해가지고 상반기까지는 힘들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좀 나아진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종목 선별을 할 때 필요한 조건들을 각자 세 개씩 좀 말씀해 주셨으니까 종목까지 전부 다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스피드 종목 진단 시작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내용들 남겨주시면 저희가 실시간으로 해결책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채팅창에 종목명 매수가 비중 그리고 매수 문의 남겨주시고요. 전화상담 02-325-8200번, 325-8200번 열어두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종목부터 보겠습니다. 지노맨 컴퍼니 올려주셨는데요. ESK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19,018원. 그러니까 19,000원대면은 오래 들고 계셨죠. 예전에 한번 4월 초 때, 4월 중순 때 한 3만 원 한번 갔다가 이제 그 이후로 힘이 쭉 빠져가지고 계속 내려와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11,000원도 깨질 뻔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 비중을 갖고 계십니다. 자, 지노맨 컴퍼니 과연 이 흐름들을 좀 잘 타가지고 올라올 수 있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영위원님 이 종목은 어떻게 체크하십니까? 이 회사 그 차트를 보시게 되게 되면 앞서 이제 제약 바이오 종목이라 다 가는 게 아니다. 네. 이 종목 지금 거의 지금 바닥권을 못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주가도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래서 상장 이후에 주가가 고점이 19만 5천 원짜리 주식이 지금 12,0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거의 뭐 8분의 1 토막 수준까지 떨어졌는데 그러네요. 지금 바닥권이잖아요, 지금요. 네. 예, 신저가가 11,300원인데 지금 한 5%, 6%밖에 안 올라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선별적인 전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올해 시장 자체가 뭐 전체적으로도 뭐 차별화 장세였지만은 네. 제약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도 다 같이 묻혀서 가는 건 아니에요. 이게 차별화 흐름이고 그 모멘텀 자체가 앞서 얘기했다시피 세 가지 쪽에 부합하는 그런 또 종목들 중심으로 집중을 해야 된다. 예사는 지노맨 컴퍼니는 면역 항암제 회사거든요. 마이크로 돔으로도 잘 알려진 회사이기도 한데 회사가 관련 쪽에 면역 항암과 관련 약간 기술력은 있는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예사가 왜 못 가느냐. 이게 제가 자금 조달에 조금 약간 우려감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예사가 연평균 지금 500억씩 적자가 납니다. 예. 올해도 예사가 지금 대충 보니까 지금 3분기까지 거의 200억 정도 적자가 났는데 예사가 4분기 때 적자가 150에 200억 나거든요. 네. 대부분 기업들이 4분기 때 또 몰아서 적자를 내버리니까 그럼 올해도 대충 추정을 해보면 작년도 예사가 518억 적자 났잖아요. 2021년도 340억 적자 났고 그 전에 300억 적자 났고 2019년도는 800억 적자 났어요. 이게 예사는 평균적으로 올해도 무조건 결산 보게 되면 3,400억 적자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면 올해는 그러면 이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셔야 돼요. 자본이 얼마 남았나? 올해 근데 그렇죠. 추가 그러면 회사가 이제 작년도 530억 남았고 작년도 자본은 많이 남았어요. 많이 남았는데 이제 올해다 4,500억 정도 적자 나면 현재 3분기까지 자본이 얼마 남아 771억 남았거든요. 그러면 올해 4분기 때만 150억 정도 적자 나면 이제 대충 한 500억 정도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내년도가 걱정이죠. 계속 깎여먹는 거죠. 그래서 내년도도 400억 적자 난다고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쉽게 이들 회사들이 기술 로얄티가 들어오지 않는 한 네. 돈이 안 들어오거든요. 그럼 내년도는 예산 필히 또 증자해야 됩니다. 그런 우려감 때문에 주가 못 가는 거예요. 주주 입장에서 예. 올해도 혹시라도 또 올해는 괜찮을 것 같긴 한데 혹시라도 또 증자하지 않겠는가. 근데 현재 지금 12,000원대 주가인데 증자하기가 쉽지 않죠. 현재 주가 증자하게 되면 유통 물량이 주가가 떨어지는 상태이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확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우려감 때문에 제가 보면 현재 제약바이오 업종들이 가는데 못 가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대규모 적자 나는 회사들은 주가 못 갑니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그래서 제약 바이오 정도 선정을 할 때 자금 조달에 이슈가 없는 회사들. 이게 최소한 내년도 정도까지는 자금 조달 적자를 한다 또 버틸 수 있는 회사들. 그다음 내후년도부터 이제 금리가 완화가 되면 금리가 좀 떨어질 거니까.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노맨 캠퍼니도 그런 유형의 종목이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못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뭐 차트로 봐서는 현재 분위기 조건상 추가적인 하락은 제한적일 것 같은데 이들 종목들이 이제 모멘텀이 나오면 주가가 급등할 건데 뭐 이거 뭐 이제 모멘텀 자체는 뭐 JP 뭐 헬스코 캠퍼니 참여라든 그건데 그 뭐 예산은 제가 파악원 발언은 뭐 참여하지 않는 거니까 참여했으면 이미 주가가 좀 올라왔겠죠. 네. 일단은 차트로 본다 한다면 일단 보유 전략을 제시해드리고 싶고요. 비중이 10%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19,000원대니까 웬만해서 좀 괜찮으면 물타기도 해도 좀 권해드리고 싶은데 제가 적자가 워낙 많이 난 회사라 적자는 회사 대신 뭐 손절을 염두에 둔다 한다면 추가적으로 매수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절을 염두에 둔다 한다면 약간 5%라든지 10% 정도는 매수하셔가지고 대신 앞서 얘기했다시피 추가 매수한 부분 자체는 최근에 저점이 11,300원대니까 이탈하면 무조건 손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기술적 반등 목표 자체는 현재로 봐서는 13,500원, 14,000원 언저리 정도까지는 약간 기술적인 반등은 제약 바이오 정도 분위기가 괜찮으니까 그 정도까지는 노려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분명히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대응을 하셔라. 이 정도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왜 내 것만 안 갔나? 적자가 문제였답니다. 자, 우선 가지고 계셨다가 손절가 11,300원 깨지는지 꼭 체크하셔야 되고요. 목표가 13,500원에서 14,500원. 지금의 흐름을 약간 타는지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은 내일은 태양님께서 BH 상담 남겨주셨고요. 25,000원에 20% 가지고 계시네요. 계속 가져가야 하는지 전문가님의 말씀을 꼭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 BH가 좀 반등이 나오는가 싶더니 그렇게 오래 가지는 못하고 12월 들어서면서 살짝 또 꺾입니다. 시청자님은 요 근처에서 지금 매수를 하셔서 아직 손실은 아니지만 조금 불안은 하실 것 같아요. 가져갈까요? 아니면 손실 보기 전에 조금 팔까요? 근데 뭐 지금 단기적인 추세는 솔직히 별로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셨다면은 뭐 지금 뭐 다른 종목으로 뭐 갈아타시는 걸 과감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근데 뭐 BH는 실적이 나오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OLED용 이제 글로벌 이제 1위 기업입니다. 애플향이죠. 그래서 애플의 이제 연성 인쇄로 기판 요거 납품하는 그런 기업이라 애플의 어떤 모멘텀, 그다음에 LG 뭐 이노텍 관련 그래서 이쪽 종목 이쪽이 좀 가야지 같이 좀 갈 텐데 추세적으로는 지금 이 OLED 쪽 그다음에 이제 애플향 요 핸드폰 이쪽 기기 부품 쪽은 좀 추세적으로 좀 별로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어떤 추가적인 어떤 일정이나 모멘텀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추세적으로도 단기 모멘텀이 지금 제가 그은선 한 250원, 2250원 선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뭐 추세가 좋고 이제 뭐 지금 이제 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CES나 JP 모건 헬스케어 같은 제약 바이오 쪽도 이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데 매매 어떤 그 스타일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모르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 추세가 좀 좋지 않고 어떤 단기 어떤 일정 모멘텀이 없는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곳으로 갈아타셔도 전 좋을 것 같다고 보고요. 왜냐하면 지금 비중이 나름 20%면은 그렇게 뭐 작은 건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29,000원인데 25,000원 정도면은 약 익절한 그런 지금 평단이시거든요. 그래서 20%시면은 뭐 한 10% 정도 덜어내시고 한 10%만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요 한 2250원 정도를 지켜주면 다시 여기를 찍고 뭐 재반등할 수 있는 그런 것도 보이고, 장기 조금, 장기 추세를 보니까 박스권에서 좀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더라고요. 요게. 그래서 16,000원 정도에서 대략 한 30,000원 선 계속해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장기 박스권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박스권 하단에서 좀 매수해서 가져가시고 지금은 조금 하단보다는 조금 어중간한 그런 위치거든요. 그리고 단기적인 어떤 추세도 좀 별로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 정도만 우선 매도하시고 다른 어떤 모멘텀 좋은 거 단기 모멘텀 그런 것들을 매수하시고 한 10% 정도 가져가시든가 아니면 10% 미만 정도를 뭐 가지고 가시는 것도 포트 어떤 분산 차원에서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비중 축소 의견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길게 조금 더 보면 16,000원에서 3만원 사이 큰 박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를 좀 뚫고 올라갈 만한 특별한 뭐 이슈라든지 모멘텀이 조금 부족합니다. 따라서 지금 비중을 조금 줄어내시면서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는 쪽으로 조언을 드렸고요. 2550원이 지지가 되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점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박살내자님께서 네. 일단 호전적이네요. PSK 홀딩스입니다. 네. 31,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자, 오늘은 뭐 뜨뜻미지근한 그런 움직임을 보이면서 총가를 냈네요. 자, 그런 가운데 10%의 비중을 담고 계시는데 HBM 쪽입니다. HBM 전망이 어떨지 궁금하다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하셨었고, 또 거기에 더해서 중기 목표가를 물어보셨어요. 그렇다 보니까 좀 앞으로 일단 전망을 보면서 쭉 가져가실 의향도 있는 분 같습니다. 자, 3만 원이 아닙니다. 지금은 27,350원이기 때문에 우선은 매수가 회복 가능한지 그 이상도 볼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운용용님은 PSK 홀딩스 어떻게 보세요? 예, 뭐 HBM 반도체 그 리플로그 장비를 공급한 회사지 않습니까? 관련 PSK와 관련된 회사. STI, 그 다음에 프로텍, PSK 홀딩스가 3인방이 리플로그 장비를 공급한 회사로 좀 알려져 있는데, 관련 종목들이 PSK 홀딩스와 거의 비슷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HBM 반도체 핵심 장비를 공급하는 한미 반도체가 요즘 힘을 못 쓰지 않습니까? 오늘 네. 한미 반도체가 차트를 좀 이탈을 했어요. 차트를 좀 이탈하면서 오늘, 아래 걸 좀 길게 좀 달았는데, 최근에 이제 반도체 관련 종목도 오늘 뭐 2차전지 종목들이 또 이제 떨어진 이유가 결국은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지금 제약바이오 쪽으로 쏠렸거든요. 이게 2차전지하고 그 제약바이오는 상관관계입니다. 상반관계 커요. 같은 사람이 왔다 갔다 하는 예, 거예요. 왜냐하면 네. 2차전지도 약간 투기적인 그 성향이지 않습니까? 워낙 등락이 크니까. 그다음 제약바이오도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제약바이오 쪽으로 관심이 쏠리면 현재 수급 여건상 특히 연말인데 두 개 섹터 갈 수가 없어요. 가장 피해주가 오늘 2차 전지가 영향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계속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가 시장에서 주도권 행사한다. 2차 전지가 약하다. 죽습니다. 예. 그러면 반도체는 어떠냐? 반도체는 그렇게 죽지는 않아요. 예. 완전 다른 반도체는 쪽이네. 예, 반도체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견고하게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는 쪽이고 그래도 올해 2차 전지는 올해 이제 실적 전망치가 많이 하향 조정이 좀 됐지만은 네. 반도체 같은 게 실적 업황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좀 되니까 상대적으로 하방은 좀 지지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HBM 반도체도 지금 이제 약간 지금 시장에서 좀 약간 피로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앞서 한미 반도체 중심으로. 왜? 가장 먼저 움직였던 건 엔비디아를 영향을 미쳤던 것 자체가 HBM 반도체거든요. 근데 그 뒤로 지금 나온 게 원 디바이스 반도체. 네. 네. 그다음에 CXL 반도체. 그렇죠. 또 최근에는 PIM 반도체까지 나옵니다. 이게 다양한 반도체들을 다 네. 돌아가면서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HBM 반도체가 못 가요. 예, 그런 것 때문에 못 가는 겁니다. 약간 힘이 분산되는 그렇죠. 느낌이죠? 시장의 관심 네. 자체가 지금 언디바이스, 그다음에 CXL 반도체, 예, 그다음에 이제 PIM 반도체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쪽이니까 그러면 가장 먼저 움직였던 것 자체 이들 종목들이 한미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주가가 PSK 홀딩스 같은 경우 주가가 연초에 7,000원대짜리 주식이 35,000원까지 5배 올랐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담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조금 약간 지루해졌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 들어서는 HBM 반도체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관심을 안 두고 있는 쪽인데 조금 더디게 갈 것 같습니다. 근데 예산은 뭐 밸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는 쪽이니까 또 PSK 자회사가 실적이 좋고 또 앞서 이제 실적 리플로그 장비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올해 성장률이 상당히 높을 것을 내년도에 성장이 높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만 제가 HBM 반도체 장비 종목들을 얘기를 할 때 장비의 규모 자체가 크지 않다고 그랬어요. 규모 자체가 크진 않습니다. PSK 홀딩스 같은 경우도 리플로우 장비 전망치 캐파 자체가 내년도에 증가된다 한다 하더라도 되게 200억, 300밖에 증가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의 가치 증가가 생각했던 것만큼 빠르게 증가되지 않는다. 근데 주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만 이제 멀티플 프리미엄 받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나쁘진 않는데 그래서 일단은 보유 전략이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를 좀 짧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보유 전략이고 일단은 32,000원 정도 언저리 정도. 그러니까 이 종목은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 같아요. 25,000원대 정도에서 21동 평균선이 지금 26,000원이니까 26,000원 이탈할 것까지는 않고요. 26,000원에서 현재로 봐서는 올해 8월 달에 35,800원대가 고점이고 그 이후로 이 종목이 고점이 낮아졌기 때문에 현재로 봐서는 34,000원대 강력한 저항선입니다. 그러면 이 종목은 26,000원대 정도 매수, 32,000원 정도 매도. 그런 관점에 일단은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에 실적이 한 단계 증가되면 그때 주가가 한 단계 고점을 돌파하는 흐름으로 좀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HBM 말고도 뭐 여러 가지 다른 반도체들이 많기 때문에 트렌드적인 측면에서는 약간은 지금은 묻혀버린 그런 모습입니다. 하지만 앞으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뭐 망가진 건 아니니까 더딘 상승을 좀 예상하고 계십니다. 관련해서 PSK 홀딩스 관련된 내용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종목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포스코 홀딩스 한번 살펴볼게요. 유튜브에서 토니님께서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높습니다. 52만 원. 근데 비중도 높습니다. 40%. 계속해서 추가 매수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비중이 너무 커지다 보니까 다른 종목들을 못 사고 있어서 요즘 시장에서 소외감을 느끼고 있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점점 더 이제 몸집이 불어나다 보니까 시청자님 차트에서 다른 종목들, 달가는 종목들을 잡지 못하고 계속 답답한 상황만 이어지고 있는데요. 포스코 홀딩스 이 종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또 기대와 우려, 희망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좀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드려야 될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뭐 수급적으로 제가 보니까 뭐 나쁘진 않거든요. 뭐 기관은 조금 12월 들어서 좀 사는 모습이고 외인은 조금 오늘은 뭐 순매수로 들어왔습니다. 수급주다 보니까 뭐 기관하고 외인의 수급을 좀 봐긴 봐야 되는데 네. 아시다시피 이게 2차 전지 섹터입니다. 다들 그게 인식이 그리고 개인이 상당히 매수를 오래 많이 했던 그런 종목이죠. 그래서 개인의 수급도 좀 중요한 편인데 그러니까 요즘에 최근에 뭐 CXL이나 반도체가 가고 그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가 뭐 최근에 지난 주말부터 좀 가는 모습이고 하다 보니까 2차 전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좀 밀리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어떤 테마가 좀 이렇게 주도주가 계속해서 뭐 지난번처럼 저희 상반기처럼 2차 전지가 막 내내 그냥 몇 주 동안 가는 어떤 그런 강한 주도 테마가 가는 그런 장세가 아니고 돌아가면서 좀 시세가 나오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뭐 수급주들이 좀 많이 가긴 가는데 이게 또 이번 주 안에 또 어떻게 또 다른 그런 섹터가 또 갈 수도 양보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는 조금 최근에 그냥 양도세 완화, 예, 그 기준 완화 그 이슈로 조금 반등을 조금 하더니만 다시 또 고개를 조금 내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네. 포스코 홀딩스가. 네. 근데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그 수급주이기 때문에 기관이나 어떤 외국인의 어떤 수급도 좀 중요한 편인데 오늘 뭐 역으로 그 제약바이오 저희가 많이 보는 그런 시장에서 기관하고 외인은 좀 사줬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기적인 수급이 좀 어느 정도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추세적으로는 조금 불리한 그런 위치가 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그 사신 가격 한 52만 원 정도, 52만 원대에 40%, 네, 그 정도를 봤더니만 지난 11월 초에 있었던 강한 어떤 양봉, 그 정도 최고가 정도가 지금 평단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점을 만약에 이탈을 하면, 저점이라 하면 대략적으로 한 43만 5천 원, 요 정도 선. 근데 좀 계속해서 좀 평단을 낮추시기 위해서 좀 계속 매수를 하신 모양입니다. 40%까지 간 거는. 그래서 비중이 이렇게 되시면은 다른 종목에 그러니까 지금 핫한 그런 테마를 지금 사시지도 못하고 좀 기회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좀 분할로 과감하게 조금 손절을 조금씩 하시는 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3만 5천 원 정도로 이탈하면은 조금 상당히 좀 좋지 않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는 지금 47만 3천 원 정도 되니까 43만 5천 원, 그 정도 이탈하지 않는 선, 44만 원에서 43만 5천 원, 그 정도 선을 이탈하면은 전량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왜냐하면 여러 지금 테마들, 특히 1월 달에 좀 강한,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제약바이오나 어떤 반도체 같은 것들에 비해서 2차 전지가 좀 약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년 2분기부터는 어떻게 보면 포스코 퓨처엠 같은 양극재 업체부터 턴이 좀 예상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기간적으로 기회비용적으로 좀 불리한 거는 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43만 5천 원에서 44만 원 정도 손절 라인 그렇게 잡으시고 지금 비중이 너무 높으시기 때문에 분할로 한 10% 정도씩 뭐 내일 이후부터 조금씩 좀 매도를 좀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게 추세를 만약에 살린다면 지금 지금 가격 정도면 44만 8천 원, 47만 원, 이제 47만 원, 48만 원 정도를 좀 유지를 해주면은 위로 다시 뭐 턴할 그런 가능성은 좀 없지는 않습니다. 2차 전지 섹터도
이렇게 순환매적으로 해서 본인 차례로 돌아올 수는 있습니다. 물론 지금 업황이 조금 불리하긴 하거든요. 리튬이나 이런 쪽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추세적으로는 지금 시장 상황으로는 반도체나 어떤 바이오 이쪽 섹터가 좀 아무래도 강하기 때문에 소외감을 좀 많이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선, 이 정도 선부터 한 10% 정도씩 분할로 좀 손절을 하시는 것 좀 그렇게 조심스럽게 제가 추천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한 48만 원, 48만 원 선을 좀 유지하고 뭐 내일 이후 조금 뭐 양봉을 좀 주면서 좀 살려준다 하면은 한 50만 원 선까지는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어떤 손실을 좀 최소화하는 분할 매도 전략을 추천드립니다. 네, 토니님께서 집중해서 들을게요라고 하셨는데 잘 들으셨죠? 2차 전지가 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회복세를 띄기까지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고요. 네. 비중도 워낙에 많으시고 매수가도 좀 높은 구간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분할 매도하시면서 손실을 덜어내시고 그 부분을 다른 종목으로 채워나가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43만 5천 원 이탈 시에는 전략 매도 체크하시길 바랄게요. 네. 자, 이번에는 무조건 따라해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 볼 텐데 우선은 운영용님 감사합니다가 먼저예요. 엑시콘과 관련해가지고 큰 수익 보고 1차 목표가에서 또 반 매도를 하셨다고. 정말로 잘 따라오셨군요. 또 네. 다른 분도 계세요. 그 뭐죠? 제주 반도체 쪽으로 또 수익을 또 모셔가지고 반도체 쪽으로 좀 잘 수익을 내고 있는 우리 시청자분들이십니다. 자, 근데 이제 이 따라해님께서는 에로티 베큐움이 궁금하시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관련해가지고 자, 이 에로티 베큐움 가격대가 지금 19,190원, 비중은 10%. 중기로 보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에로티 베큐움이 최근에 이제 35,000원까지 갔다가 이제 그다음 거의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데 바닥에서 횡보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앞으로에 대한 내용 어떻게 될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운영님 어떻게 보세요? 예, 에로티 백큐음은 좀 아쉽죠. 이 종목이 그 반도체 진공품품 만드는 회사인데 올해 반도체 업황이 안 좋기 때문에 대부분 기업들이 실적이 곤두박질 치고 일부 원익 IPS를 중심으로 해서 반도체 대장주 같은 경우에 적자까지 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에로티 베큐는 올해 사상 최대 일적이에요. 작년도 아마 단기 순이 200억대 정도 되는데 올해 현재 3분기까지 340억 정도 되니까 올해 한 500억 정도 나올 거예요. 근데 주가가 물론 주가가 이제 차트를 보시면 9월 달에 이제 실적이 좋아서 3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9,000원까지 떨어졌는데 네. 아쉽죠. 떨어진 이유가 회사가 이제 3분기 실적을 서프라이즈가 발표했거든요. 분기 영업이익 한 200억대 정도 발표됐으니까 분기 최대 실적 발표했는데 발표한 이후에 주가가 떨어진 이유 자체가 이게 아마 이때일 겁니다. 11월 중순에 떨어진 이유 자체가 증권사 쪽에서 실적 발표한 이후에 실적은 좋게 나왔는데 수주 잔고가 좀 많이 줄었다. 줄어서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그것 때문에 떨어졌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말이 안 되는 게 당연히 올해 반도체 업황이 안 좋으니까 수주 잔고가 줄었다는 것 자체가 작년 대비해 줄었다는 거거든요. 당연한 소리잖아요. 당연하죠. 네. 올해 반도체 업황이 다른 회사 같은 게 뭐 곤두박질 쳤는데. 그렇죠. 근데 제가 수주 잔고가 얼마만큼 줄었나 봤는데 작년 3분기 말에 회사가 수주 잔고가 1,346억이었어요. 근데 올해 3분기 말에 봤더니 1,248억이더라고요. 줄긴 줄었는데 거의 안 줄었죠. 심각한 느낌은 그렇죠. 아닌 거잖아요. 아니죠. 예.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 거의 뭐 반토막 이상까지 줄었는데 그것 때문에 하향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 쪽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은 회사가 지금 올해 예상되는 실적만 한다 하더라도 주당 EPS가 3,000원이거든요. 그러면 현재 주가는 PR 단위로 7배, 6배밖에 안 됩니다. 6배 조금 넘지 6.5배 정도. 네. 밸류로 따지면 주가가 반도체 회사 중에 가장 쌉니다.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 이 종목은 당연히 다른 회사보다 더 좋아질 가능성이 크죠. 수주도 들어오고 그렇죠. 네, 당연합니다. 네. 근데 그걸 가지고 주가 떨어졌으니까 그것 때문에 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주가는 저는 안 떨어진다고 봅니다. 비중이 19,190원에 사셨는데 싸게 사셨는데요. 주가는 충분히 22동 평균선이 지금 19,400원대니까 저점에 잘 사셨는데 이거는 아마 24,000원 이상까지는 갈 거예요. 단기적으로 해서요.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이 좋으면 이 종목이 더 먼저 빠르게 실적이 좋아지는 거고 또 진공펌프 자체가 상당히 친환경 쪽에서 작업을 해야 되는 국면이기 때문에 또 회사가 기술 개발을 그동안 진공펌프 자체가 아마 영국 회사가 아마 국내 시장에 많이 추천을 했던 거 알고 있는데 회사가 이제 기술 개발 성공을 좀 하면서 삼성전자 중에 독점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실적으로 본다 한다면 최소한 22,000원 이상까지 그다음에 조금 여유가 있는다면 11월 달에 실적 발표 전에 발표됐던 24,000원까지는 충분히 가야 되는 주식이다. 주가의 하방은 충분히 실적으로서는 지지가 될 거다. 그래서 하락보다는 추가 상승을 염두에 두시고 추가 매수도 가능하지 않겠나. 23,000~24,000원 이상까지 가져가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목표가 23,000원에서 24,000원 사이까지 추가 매수 가능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종목 한 가지 더 빠르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선자님 서울반도체 남겨주셨는데 1,300원에 15% 가지고 계시고요. 역시나 조금 답답함과 함께 소외감을 느끼고 계십니다. 다른 반도체는 움직이는데 왜 이 종목은 안 가는 건지 종목 교체가 필요할까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진짜 이 종목은 계속 좀 바닥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네요. 왜 안 갈까요, 전문가님? 실적입니다. 실적. 실적이 안 좋습니다. 계속해서 실적이 네. 안 좋고 실적 턴어라운드는 뭐 내년 정도부터 아니면 내년부터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네요. 보니까요. 네, 보니까 자동차 조명 쪽입니다. 이 반도체 쪽이 아니라 이 종목은 그래서 LED 뭐 이쪽 종목인데 자동차 이제 전방 쪽 매출이 이제 내년부터가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을 보신다면은 이름이 반도체가 들어가서 보셨던 것 같은데 반도체상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이거는 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지금 평단이 1,300원이시면은 크게 지금 손절은 아니시거든요. 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제약바이오나 지금 반도체 쪽 이게 뭐 단기 모멘텀도 있고 괜찮습니다. 지금 말하셨던 반도체 쪽이 좋으니까 오히려 뭐 전공정이나 뭐 좀 아래에 있는 그런 반도체 쪽을 보시는 게 낫지. 요 서울 반도체는 좀 아닌 것 같고요. 실적 턴어를 하려면 좀 시간이 내년까지 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추세적으로도 좀 별로 좋지 않고 좀 다행인 것은 15% 비중에 한 1,300원이시기 때문에 충분히 뭐 이 정도 약 손절 정도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예, 저는 과감하게 제가 좀 얘기를 드리는 편입니다. 그냥 아닌 것 같으면 손절하시라는 말씀도 이렇게 팍팍 드리고 있는데 왜냐하면 다른 종목으로 모멘텀 좋은 종목으로 추세 좋은 종목이 많기 때문에 확실한 거죠. 네, 그냥 확실하게 그냥 그렇게 지금 차라리 나오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서울 반도체를 반도체 종목으로 들어가셨다면 이 종목은 반도체 종목이 아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조금 나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손실 키우지 마시고 빠르게 빠져나오시면서 다른 종목으로 수익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다음 이제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2부 때 저희가 준비한 건 또 반도체입니다. HBM 쪽으로 해가지고 네. 이제 한미 반도체 저희가 준비를 해왔어요. 오늘 한 1.7% 밀리면서 57,600원에 거래를 마치는 그런 흐름이었었는데요. 이제 약간 좀 이평선들이 다 모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방향성이 어디로 갈 것인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있는 그런 종목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앞으로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HBM 관련해서 또 한미반도체 미래 궁금하신 분들 2부도 함께 해주시고요. 네.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계속해서 나만 믿고 따라와. 따라와.